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 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영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금리 인상 영향으로 해서 가게나 기업이 모두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묘역 수지 적자와 함께 우리 경제 전반에 참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시죠. 총리님, 어제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답변이 애매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3자 배상안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답변하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받은 법률 자문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몇몇 그룹으로부터 받은 건지, 법무부 보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법제처 보고를 받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양한 걸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디서 받았는지는 제가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 결과를 국회에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이장섭 의원님 질의하셨던 것 관련된 것인데 의제에 대한 몇 가지 물어봤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전혀 의제든 아니든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든 아니든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의제든 아니든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강은미 의원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 강제노동, 강제연행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의 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이 다 인정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외교적인 국제적인 조약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러한 그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모든 그 케이스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아신다면.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보고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채택했던 제3자 변제의 제도, 이것이 우리 대법원 2018년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해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개 판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07년 4월 27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거기에서 표현이 이 사건 청구는 중일전쟁 수행 중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 강제 연행, 강제 노동과 관련된 의무 위반 등등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에서도 기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권 협정과 비슷한 외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강제 노동, 강제 연행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도 재판을 몇 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2007년 5월경에 했던 판결인데 여기도 결론은 이기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강제 노동이었다. 가혹한 활동에서 노동 생활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 노동, 강제 연행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제 노동, 강제 연행이 인정됐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청구권 협정 때문에 청구권 그 원고의 승소를
못 해주겠다라고 이유로 한 거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 청구권 협정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적인 것이고 불법행위니까 인권 조약 등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좀 다른 식으로 나온 건데, 그 두 개의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앞 단계에서 강제 노동, 강제 연행은 일본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 다 똑같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의 외상 또는 그 유엔에서 일본 대표부가 하는 발언, 그 발언 속에는 강제 노동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최근 이야기, 올해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국과 일본이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자기 나라 사법부도 인정했던 사안도 부정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공식 정부 책임자한테 어떤 대화를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결들을 가지고 돌덩이 씌웠다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그 사안의 전체 그 내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것이 그 원고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판결하는 경우에 가끔 그걸 인용을 쭉 하지 않습니까? 뭐 원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판결한다. 혹시나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한 거는 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1965년에 판결을 한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뭐 박정희 대통령도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할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그때의 국제 정세와 그런 것의 하나의 여건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분노할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정말 막혀 있어야 맞는 한일 것이냐.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이나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도 못 믿겠다, 강제 연행인지 못 믿고, 그 다음 일본 판결이나 대한민국 판결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누가 자문해서 그런 입장이 나왔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정말 그 많은 충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강제징용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번에 교과서에서 그런 것을 좀 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거는 전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후에 법률 검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다음 단계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임종용 우리은행 회장 선임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 금융의 거버넌스 체제에 따라서 했고, 그 거버넌스 체제가 합리적이냐, 맞는 거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주식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은행에 대해서 행장을 잘 뽑았다 못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네. 2016년도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주도했었습니다. 금융위원장 시절에. 그리고 그분이 민영화 거의 끝난 무렵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가서 회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의원님 하여튼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게 은행의 말하자면 지주회사의 회장을 뽑는 그러한
정관도 있고 거버넌스 체제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뽑힌 거를 저희가 어떻게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평가도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은행의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금융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참 심각하다, 중요하다고 그랬고, 비소구 대출 그리고 변동금리 관련된 거 고정금리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인사청문회고 정책 발표하고.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은 잘했나,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쭉 보여주시죠. 이 화면이 보여준 건 뭐냐면 2008년 그 이후부터 미국은 가계부채 총량이 90몇에서 지금 76으로 디레버리징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변동금리가 매우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작년 한 해 최근까지 금리 인상할 때 그 금리 인상의 그 여파가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소비자한테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한테 바로 전가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당국은 도대체 누구 입장에서 일을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지금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08년에 국제 금융위기가 나면서 말하자면 무리하게 부채를 내 가지고 집을 사고 했었던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말하자면 파산해버리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벼워진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부 다 이 가계부채는 주택이라는 것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자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산이어서 또 그동안에 뭐 의원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LTV라든지 DSR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가계부채가 너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는 것을 막으려고 최대한 일종의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을 계속 했습니다. 그 제도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받았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괜찮은 우리의 좀 가볍게 그 병을 앓은 그런 것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가계부채가 상당 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금리가 작년에 거의 0%에서 5%까지 올랐지만 이 충격이 개인한테 많이 가지 않습니다. 기업한테 좀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국 이 가계, 총리님, 말씀이 기신데 예, 집 이런 것에 기초를 둔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금융 모피아라고 비판받는 분들이 이렇게 금융권과 이 밀접한 이해관계가 같이 다니면 도대체 누구 입장에서 일을 할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일해 왔을까? 아니면 은행권을 대변하면서 일해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임종용 회장님 그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뭐 뒤쫓아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계부채 금리 인상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이 나요. 예, 5% 오르던 우리는 3% 오르던 네, 정말,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정말 어려운. 그런데 변동금리를 더 줄이고 고정금리 늘린다라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 리스크를 소비자한테 전가해야지 자기들은 이익이 날 거고 40조 이익 나고 14조 순이익 나고 그거 돈잔치 하고 근데 그런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 관료다 내지는 나중에 이익이 결탁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결탁됐다. 그래서 예. 오비 일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웃기다 황당하다 이건 해도 좀 도를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그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고정금리를 죄송합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작년도에 급격히 올랐지만 금융 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융권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워낙 급격한 금리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무슨 왜 미국은 하는데 대한민국은 못하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파산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돼버렸다니까요. 변동금리의 아니야. 비율이 다르고 원래부터 거기는 딜레버징도 했고 거기는 지난 원래 15년을 비교해 보면 예, 이건 어떤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는 미국은 금융 관료들이 어떤 문제식으로 누구 이익을 대변하면서 금융 정책을 하느냐 그걸 계속 묻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정확히 모든 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 여쭤본 건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금리가 낮을 때 전부 다 변동금리를 선호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전부 다 변동금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금리가 올랐을 때는 고통이 큰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낮은 금리, 거의 제로 금리가 유지되고 있을 때 금융당국이 정말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보고 안 됩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지금 제로금리를 변동금리로 드릴 수 있지만 3% 금리를 내세요.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말하자면 그런 여기서 더 나가면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한테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이제 아마 채무 조정하면서 피눈물 날 겁니다. 올 가을부터. 그것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있다. 네. 이 리스크를 다 전가하는 금융 전문가가 리스크는 하나도 안 지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다 지라고 그러고 금리 인상하는 것을 국민들이 압니까? 오히려 금융 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금융 전문가의 전문가인 금융 당국자들도 같이 금융 기관 입장에서 정책을 해온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임종용 회장이 이렇게 은행장으로 안 갔으면 이 말을 꼬투리를 안 잡겠죠. 그러나 오비락일지 몰라도 오해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권이 서로 연동돼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네, 근데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금융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종용 위원장은 정말 탑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국민의 신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음, 예, KT 이사회 전멸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첫날 윤영찬 의원도 이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똑같이 답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신문을 보고 아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총리가 이런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KT하고 포스코는 전리품이다 뭐 이렇게 비아냥을 하는 말도 있습니다.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건 다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분을 하나도 안 갖고 있지만 갑자기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상한 조치가 있다든지 또는 정부의 발언이 있다든지 또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발언이 있다든지 하면서 오비락인지 모르겠어요. 내막을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은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뭐 저 한 분은 어떻다 치료 어떻고 새로 후보자 되는 분들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의결권 대리 행사 자문하는 분들이 아 이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 아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 KT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요거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지? 도대체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지분이 40% 되는데 이거 누가 지금 다 통제하는 거지?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마피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총리님이 모르셔도 되는 일입니까? 저는 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한 두세 가지 시간이 없어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론스타 지금 3천억 중재 지고 나서 이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취소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취소 신청하시나요? 예, 지금 일정을 정정 신청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기한이 그거 나온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스타 하나은행과 관계해서 보면 한 3천억 정도의 책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뭐 법무부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단계는 론스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론스타와의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론스타와의 어떤 그런 싸움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예, 이거 국회가 계속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언제 얼마든지 말씀 주시면 그 다음 주제로 단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징벌배상 집단 소송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거 발의돼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 법안을 발의는 안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입법 예고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징벌배상하고 집단소송하고가 이게 입법 예고까지 갔지만 발의까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 의견 듣고 지난 정부에서 접었던 사안입니다. 아이폰 최근에 배터리 소송 들어보셨죠? 지금 애플이 본래 사과를 했고 미국이나 칠레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차이가 미국과 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제가 접은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접은 거고요. 그 말씀하신 건 이런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제 답변 시간이니까 괜찮으시면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화력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애플이 합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 재판에서 어떤 불확실성과 그걸로 인한 아주 천문학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데 우리 재판에서는 정확하게 손해만큼만 배상을 하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소송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의 재판에서 이 국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징벌적 제도, 손해배상 제도하고 집단 소송은 이 전체 우리 민형사상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실하게 인정된다면 형사 재판이 갖고 있는 기능 상당히 저는 이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흔드는 일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는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든가 이건 절대 안 된다든가 그런 의견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고민 때문에 2020년에 지난 정부에서도 이게 그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계에서.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넓히느냐에 대해서 입법 예고까지 갔지만 각계 반발로 인해 가지고 접었던 상황인 거죠. 지금 다시 말씀하신다면 그 여러 가지 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저 사건 자체를 담당했던 분들이나 그 소비자들이 문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다음에 LG나 SK 화학 그 관련 배터리 전열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 가서 소송을 했었죠.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대법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검수완박하고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과거에 우리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갖고 있는 역할을 검찰의 불기소장과 기소장이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고소고발을 하면 그게 무혐의가 나더라도 상세한 불기소 이유로 사실 확정을 검찰이 대신해 줬죠. 그 기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뭔가 제도적 보완 같은 필요한 상황이 더 된 거라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증거 보존 그 증거를 사전에 하는 사전 조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 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 자체를 이렇게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사실 근데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 법문화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다 그 공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의무도 좀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될 지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해왔던 기능이 일부는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의 필요성이 저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것은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쉽거든요. 어차피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근데 이 과연 서민들이 디스커버리 제를 됐을 때 과연 이게 사법적인 어떤 역량 차이, 결과적으로 돈의 차이인데 그걸로 인한 어떤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고려도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은 걱정됩니다. 예.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은 올해 피눈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할 자세가 늘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